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열렬한 청취 그리고 팟캐스트 다운로드 덕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불타는 금요일이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내일 또 이사회가 있어서 불타는 금요일만은 아닙니다. 라디오 비평 일단 시작을 하죠.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박근혜 정권 출범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정통성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왜 박근혜 지지율이 높은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사실 뭐 진실이라는 것은 아무리 덮어놔도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지지율이 높다 낮다에 대해서 제가 별로 언급은 안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결국은 과거 이명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박근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언론 환경이 박근혜 지지를 지탱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명박 때는요, 과거 김대중 노무현 10년 정권 속에서 독립적으로 자리매김한 방송사들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명박에게는 편향적인,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공정한 보도를 했었죠. 사실 그 KBS, MBC 등 방송사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편파적으로 응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아니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인데 저런 식으로까지 보도할 수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나름대로 따지고 보면은 균형 있는 그런 보도를 했었죠. 그런 균형 있는 보도가 이명박 정권에게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초 촛불 집회가 일어났던 것도, 촛불 사태라고 걔들은 얘기를 하죠. 예. 일어났던 것도, 결국은 그런 언론 환경에 힘입은 바가 크죠. 그래서 이명박은 언론 장악에 나섰던 겁니다. 특히 방송 장악. 그리고 그러한 방송 장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 중, 농, 매, 이른바 보수 언론들에게만 종편을 허가해 줬던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박근혜 정권은 대선에서 승리를 했고 출범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장악된
언론 환경은 물론 신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이런 곳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 여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야말로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아주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박근혜 정권의 첫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만드는 그야말로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송사 독립은 영원한 겁니다. 박근혜 정권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렇게 장악된 언론인데 그걸 내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5년도 언론 환경 한심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TV가 출범을 한 그 대의명분도 되는 것이지요. 이 밖에도 박근혜 지지율, 과거 나치스, 히틀러도 사실 전쟁에 패배하고 몰락하기 전까지는 독일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때는 주요한 홍보수단이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를 장악한 히틀러 정권은 그야말로 융단 폭격하듯 괴벨스의 논리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지만 두 번 하면 아리까리해지고 세 번 거짓말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그 괴벨스의 논리에 입각해서 그야말로 히틀러를 찬양하고 독일 제국을 찬양하는 그런 융단 폭격을 퍼부은 결과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예. 이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우아함, 단아함, 그 뒤에 있는 교활함과 찬인함에 대해서 지식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게 깨닫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아직까지 일을 아무것도 안 한 정권이에요. 경제민주화도 한다 말로만 해놓고 지금 표류하고 있고 뭐든지 다 한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기대감 속에서 이 인기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 쪽지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라디오 비평 시간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참 진짜 한심하죠. 한심합니다. 국정원. 이게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내 나가야 될지 정말 낱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그리고 원세훈 공모해서 대통령 선거를 관건으로 치렀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직을 탈취했다는 그런 인상을 그런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태는 어려운 겁니다. 왜? 이걸 정상적으로 풀면은 정권을 내놔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누리당은 억지를 부리고 그리고 오히려 수구 언론들은 적반하장격으로 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 한겨레신문은 국정원을 확 뜯어고치려면 국정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사설을 소개해 드립니다.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해 27일 본회의에서 보고 절차까지 마쳤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이 그동안 보여온 태도에 비춰볼 때 과연 순조롭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때처럼 7월 2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만 처리해놓고 증인 채택 논란 등을 핑계로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미 속은 경험이 있으면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집착해 엉성하게 합의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정보기관이 선거와 정치에 본격 개입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뒤에도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도
추모 분위기를 비판하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공작은 상당 부분 드러났으나 여전히 절반의 진실은 가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조작 발표 경위는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박원순 문건 등 노골적인 정치 공작의 진상도 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네. 이명박 정권 때 기억인가요?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해 놓고 조사 계획서만 처리해 놓은 채 정인 채택 문제를 놓고 결국은 무력화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사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정권의 밑바탕을 흔들 내관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온갖 핑계와 온갖 억지를 부려서라도 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도록 방해할 것은 너무나 뻔할 빤짜입니다. 과연 야당이 현명하게 대처해서 최소한의 진실이나마 밝혀냈을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이럴 때야말로 야당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겨레신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점은 우리 모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조작 발표 경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하더라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12월 16일. 그때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뒤집혔다.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내일 신문 일면의 헤드라인을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간 뒤에 결국은 그 경찰청장이라는 인간이 결국은 조작된 발표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김용판이죠.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요소이고 선거판을 좌우한 하나의 분수령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그 뒤의 검찰 조사에서만도 김용판의 지시에 따른 그 경찰의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는 발표가 얼마나 사기였고 거짓말이었는지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것인지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박원순 문건 등 이른바 정치공작 문건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이 단순히 댓글 공작만 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도 진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9월 28일 이명박 박근혜 단독 회동을 합니다. 그 전까지 티격태격하던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그 이후부터 굉장히 사이 좋은 사이로 바뀌는데요. 아마도 그때쯤 정치권에서는 어쩌면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때 이미 오간 게 아니냐. 이거 폭발력 있는 사안이니까 선거 때 써먹으면은 막판에 큰 효용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혹시라도 오간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의 회동 대화록도 사실은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은 원세훈의 국정원을 동원한 대선 개입, 선거 부정, 이것은 결국은 이명박의 지시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연히 이명박을 조사해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문제를 놓고 이미 같은 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이 순순히 응할 리가 없는 거죠. 정말 앞으로도 첩첩산중입니다. 대선 개입 사건에 이은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에서 보듯이 국정원의 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남재준 원장의 행위는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 국익을 팔아넘긴 매국적 폭거에 가깝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은 불문가지다.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은 우리 역사에서 보듯이 집권자의 불행한 말로를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선 개입과 대화록 공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오불관원식 태도를 보면 과연 국정원의 연이은 불법 탈법 행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NLL 대화록을 공개한 행위가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 국익을 팔아넘긴 애국적 폭거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남재준 원장의 행위는요,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조직 이기주의에 따라서 국익을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박근혜의 안위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팔아넘긴 거예요. 무슨 남재준이가 국정원장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국정원 출신도 아니에요. 육군 대장 출신이라면 노무현 대통령 때 육군 대장으로 있다가 옷을 벗을 위기에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원한이 생겨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거야 사실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무슨 남재준이가 국정원에 애정이 있다고 국정원을 위해서 국익을 팔아넘기겠습니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이거 다른 걸로 물타기 하지 않으면은 박근혜의 안위가 위태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NLL 대화록을 공개한 거죠. 무슨 말을 하려면 요즘 보면 지식인들의 그 뭔가 일종의 그 겁을 먹었다고 할까요? 아니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선거 성패에 영향을 줬든 안 줬든 간에 영향을 줬다는 흔적은 아주 그냥 역력합니다만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을 갖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조사도 하기 전에 도청과 관련된 얘기를 거짓말을 했다고 대통령이 물러난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을 리드하는 지식인이라면 이 점에서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고 박 대통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하야해야 될 사건이라고 왜 얘기를 못합니까? 뭐가 그리 겁나요? 남재준의 NLL 대화록 공개는 국정을 위한 게 아닙니다. 무슨 국정을 위한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박근혜를 위한 거죠. 예, 박근혜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바친 겁니다. 국익을 팔아넘긴 겁니다. 특히 대화록을 대선 때 이미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무성, 권영세 씨 사례를 보면 당시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과 조직적으로 교감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여야 국정조사 합의 이후 불거진 사안이긴 하나 그대로 넘기긴 어려운 대목이다.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단계에서 이후 딴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못 박아둘 필요가 있다. 여야 합의 일정을 보면 국정조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는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 뒤로 미뤄놨다. 만일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졸속 합의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좀 보면 한심해요. 물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열심히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에서는 이거 건드려가지고 박근혜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서 새누리당이 겁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겁내는 것 같아요. 이런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이건 박근혜를 물러나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파헤치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그냥 물으면 돼요. 이 문제를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민생법안을 처리해 놓고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나중에 진짜 야당 이런 식으로 하면요 진짜 분해됩니다. 분해돼. 예? 국민들이 새누리당에도 분노를 하지만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 뻔뻔스러움에도 분노를 하지만은 그런 뻔뻔함을 과거와는 달리 127명이나 되는 결코 뒤지지 않은 국회의원 수를 거느린 제1야당 민주당이 무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왜 민주당의 지지도가 안철수 신당 나오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보다 더 낮은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이게 관점을 달리 보면은 아름다운 일도 추악한 일로 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 대화록을 살펴본 사람들, 글쎄 저희 관점에서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관점이 틀렸다고 보질 않아요.
그걸 가지고 오늘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뭐 일면식은 없습니다만은 제 아는 분들이 그래도 조선일보에서 최보식 기자라면은 좀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가끔 들었는데 오늘 최보식 칼럼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회의 시간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을 애걸복걸로 보이고 그런 데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딴 소리를 써놨던데요. 정말 저는 그거 보고 뒤로 자빠졌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사람의 시각이 이 정도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런 겁니다. 사실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의 만남은 외교적인 정상 간의 만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을 설득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두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온갖 감언이설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대화록은 유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감언이설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저는 허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사실 전두환이도 김일성 친서를 받고 감업해서 온갖 미사역으로 민족해방의 영웅으로 김일성을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이가 솔직히 김일성이를 무슨 민족해방의 영웅으로 여기겠습니까? 외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남북 간에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딴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박정희가 김일성에 보낸 편지가 김일성 기념관 평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마 열어보면은 정말로 웃길 거예요. 우리나라 김우중이라든지 통일교 문선명이 그리고 정씨, 정주영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있나 모르겠다. 하여튼 뭐 김일성이나 뭐 북한의 주요 인사를 만나면은 그 뭔가 대북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공화국이 어떻고 영웅이 어떻고 그럼요. 그래도 김일성은 항일투쟁의 영웅 맞죠. 하고 나만은 친일파들 척결을 못해가지고 그런 얘기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다 낱낱이 공개되면은 좋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출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와 같은 감언이설에 그거는 김정일이를 갖다가 꼬시기 위한 감언이설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이상하다는 이딴 식의 막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그나마 보수에서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우리나라 보수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박근혜는 어땠는지 아세요? 오늘 김종대 칼럼에서 그것을 제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천 동지알 NLL 대화록 논쟁을 접하면서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은 아름다움과 추함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점이다. 약간만 관점을 바꿔도 같은 사건의 숭고한 이야기가 더럽고 추잡한 이야기로 돌변한다. 다음 사례를 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미래연합 대표 시절인 2002년 5월에 김정일 위원장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중국 베이징으로 특별기까지 보내 박 대표를 모셔온 김 위원장은 가히 파격이라 할 정도로 3박 4일 동안 극진하게 환대했다. 화법과 태도가 인상적이었다는 김정일은 당시 박 대표가 요구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남북 철도 연결, 통일 축구 경기 재개를 모두 수용했다. 평화 정착에 노력하자는 박 대표의 말에 김 위원장도 그렇게 하자며 동의했다. 귀국길에 김 위원장은 굳이 먼 길로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 판문점을 통해 가라고 제안해 박 대표는 차편으로 서울로 왔다. 박 대표는 돌아오는 차 속에서 남과 북이 이렇게 가까운데 먼 길을 돌아서 오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통일에 대한 염원이 더욱 간절해졌다고 자서전에서 적고 있다. 그해 9월에 감격적인 남북 통일축구대회가 온 국민의 환호 속에 한반도기가 넘쳐나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한반도기가 펄럭이고 그리고 남북한 7.4 공동성명을 같이 선언했던 그 두 지도자의 아들과 딸로서 독일 축구를 열자. 그래서 상암 경기장에서는 그때 2002년입니다.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남한 대표팀과 북한 대표팀이 경기를 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지 않고 한반도기 흔들었어요. 예. 그래서 다들 참 남과 북이 진정으로 가까워졌구나. 그 주역이 바로 박근혜다. 다 칭송을 했죠.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걸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김정일이 누굽니까? 1972년 2월
김정일은 후계자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 첫 작품이 그해 8월 광복절 기념식에서 바로 유경수가 저격당했던 박정희를 암살하려고 했던 문세왕의 저격 시도가 바로 김정일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김정일의 후계자로서의 첫 작품 때문에 박근혜는 어머니 유경수를 잃었고 아버지 하마터면은 저격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는요, 2002년 8월 자기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고, 죽인 건 아니지,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던 그 원수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던 겁니다. 과연 어떤 심리 상태에서 무슨 의지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참 정말로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죠? 뿐만 아닙니다. 그해 6월 말에 월드컵이 끝나 극도로 필요한 국가대표 선수를 다시 차출해서 북한과 축구 경기를 한다는데 축구협회는 경악했다. 그러나 박 대표의 강압에 밀려 마지못해 대회가 준비되던 8월에 박 대표는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을 청담동 중국집으로 불러 통일축구는 내가 북한에서 가져온 성과물인데 축구협회는 왜 준비사항을 내게 보고 안 하느냐라고 다그쳤다. 국가대표 경기는 축구협회 소관인데 자신이 모든 걸 주도하려는 박 대표의 억지였다. 한편 9월 상암 경기장에서의 일을 정몽준 의원은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박 전 대표가 먼저 경기장에 와 있었는데 나를 보더니 화난 얼굴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했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관중들이 한반도기를 들기로 했는데 왜 태극기를 들었냐는 것이다. 문제가 또 생겼다. 축구 경기 시작 전에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을 외쳤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구호로 통일조국을 외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다시 내게 항의했다. 자, 그 아름다운 남북 간의 축구 경기의 이면에는 사실 월드컵 경기 끝나고 나서 축구 대표팀들 무지하게 필요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9월 남북 축구 강행했어요. 축구 선수들 겉으로야 남북 간에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쉬지도 못하게 하필이면 9월에 해. 분명히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리고 축구협회가 정몽준 그때 축구협회 회장이죠. 지금도 회장인지 잘 모르겠네. 바뀌었나? 축구협회에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보고 안 한다고. 이건 내가 갖고 온 내 성과물인데 왜 네가 하는 거야? 라고 따졌다는 것 아닙니까? 뻔입니까? 관중들이 한반도기를 안 들고 태극기를 들었다고 항의했다는 겁니다. 합의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리고 합의하기는 관중들이 통일조국을 외치기로 했는데 왜 대한민국을 외치느냐고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 입만 열면은 노무현 대통령에서 종북 빨갱이 운운하는 수국 꼴통들은 얘기해 보십시오. 상암동 경기장에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통일조국을 불렀다고 항의했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입니다. 그리고 태극기 흔들었다고. 한반도기 안 흔들었다고. 이거 내가 다 김정일이라고 합의한 사항인데 왜 이걸 어기느냐고. 이런 종북 빨갱이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논리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종북 빨갱이입니까? 내 얘기는 외교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때 김정일을 만나오고 나서 사실 여러 가지 합의 많이 했고 그것이 앞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이행할 걸 점검한 거예요. 야, 김정일하고 태극기 흔들면은 그 남한국기니까 인공기를 흔드는 것도 안 되고 태극기도 흔드는 거 안 되니까 한반도기를 흔들자라고 합의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종북 빨갱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자기 이름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느냐 하니까 통일조국이라고 외치자고 합의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항의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거를 갖다가 거꾸로 포장해가지고 내가 전후좌우 맥락을 다 빼뜨리고 박근혜 말이야 통일조국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통일조국이라고 했다고 항의를 해. 그리고 태극기 흔들었다고 한반도기 안 흔들었다고 항의를 해. 이런 총북 빨갱이가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논리가 바로 아까 최보식이 했던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수 세력 때 정신 차리세요. 창피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김종대 칼럼의 결론 부분을 봅시다. 바로 이것이었다.
축구협회 업무에 간섭하려고 한 까닭이 이제껏 통일을 향한 숭고한 모습이 북한의 구미를 맞추느라고 안달하는 비굴한 모습으로 돌변한다. 그해 한나라당을 탈당하면서까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던 박 대표는 원수와 손을 잡는 냉혹한 권력 의지의 화신이었다. 어떤가 아름다웠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상한 이야기로 바뀌지 않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관 참시한 박근혜 정부는 그나마 대화록의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면서까지 공개해버리는 일을 저질렀다. 그러고는 민생이 중요하단다. 아름다운 꽃밭을 짓밟아 놓고 가버린 자리엔 허리가 부러진 꽃들이 비명을 지른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숭고함이 처참하게 짓밟혔다. 정말 공감이 갑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대화록의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면서까지 공개해버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부관 참시죠. 그리고는 민생이 중요하답니다. 참나. 이런 비열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의 숭고함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예. 정말 보수라고 자칭하는 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어떻게 그 대가리 참 그렇게 해서 온갖 편법과 부정과 불법과 기울어진 운동장에 의해서 권력 잡으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주고 싶은 칼럼은요. 한겨레 김의겸 논설위원회 100년 전쟁은 계속되는가 하는 칼럼인데요. 여기서 김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의겸 논설위원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김무성의 부친 김용준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경북도회 의원을 지냈고 조선 임전 보국단 간부로서 황군에게 위문 편지를 보내자는 운동을 펼쳤다. 친일파였군요. 김용주. 해방 뒤에는 재빠르게 적산, 이게 일본 그 제국주의의 재산인 적산인 전방, 옛 전남방직을 불화받아 큰 돈을 벌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고모가 김무성의 어머니이니 조선일보가 외가다. 김무성의 형 김창성은 2003년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공경에 처했을 때 천막당사에서 지내던 박근혜 대표에게 염창동 당사를 빌려줬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친일파의 두 아들이 다카키 마사오의 딸을 도와 대통령에 등극시킨 것이다. 핏줄보다는 오히려 행태가 더 닮았다. 개인의 조직과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족 통일 평화 같은 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다. 김무성이 대화록을 써먹으려 했던 때는 박근혜 문재인 두 사람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던 시점이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서는 처음으로 역전된 결과가 나왔다. 대선 승리를 위해 국정원법 위반이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공감이 갑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명박 일당이 노무현의 비서실장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큰 보복을 당할까 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건 개입을 했던 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